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또 장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그 초반에는 조금 상승하려는 좀 시도를 좀 했었거든요. 테슬라도 좀 오늘 올랐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힘입어 좀 오르려고 했는데 오늘 또 중국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고 국채금리가 좀 오르면서 결국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분 월스트리트는 이렇게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중국 승객, 항공 승객을 좀 검사해봤더니 승객의 절반이 코로나였다. 좀 충격적인 얘기죠.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미국 CFO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다우지수가 4만으로 가기 전에 3만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베이징 공항이에요. 출국하려는 중국인들이고요. 오늘 본격적인 방송 시작 전에 또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목민님 오랜만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맘심쿵님, 포도속 알맹이님, 꽃기오영님, 설송님, 신영기님, 우정현님 모두 감사합니다. 그 이른 시간에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빨리 또 빠르게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스닥이 1.35% 내렸고요. S&P 500, 다우 지수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시면요. 오늘 초반에 조금 상승 시도를 했었어요. 초반에 조금 올랐다가 저도 이거 장 개장 기사에 초반 오르고 있다 이렇게 썼었는데 결국 한 10시 반 지나면서부터 계속 하락해서 좀 오른 반등 시도도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 떨어졌습니다. 오늘 계속 안 좋았어요. 1.35% 이렇게 하락 마감했고 S&P 500 보시면 종목이 다 떨어졌습니다. 애플 3% 넘게 빠졌어요. 52주 최저가 이걸 다시 기록을 세우기도 했거든요. 딱 하나 보이는 거 있으시죠? 오른쪽 중간 위에 테슬라만 3.3% 빠졌습니다. 어제 이제 11% 넘게 너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테슬라만 좀 녹색, 눈에 확 띄는 녹색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는 뒤에서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3.8% 넘었었다는 거. 이거는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로 지역의 금리 상승 이런 거에 또 영향을 같이 받는다.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의 여행지의 소식 어제는 뭐 좀 수요 자극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이 이탈리아 건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좀 우려를 크게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건 이것부터 한번 알아보실게요. 자, 이제 이 기사입니다. 이게 포춘지인데요. 밀라노죠. 밀라노에서 밀라노 이제 공항인데 공항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중국발 이게 베이징이랑 상하이 두 군데였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승객 검사를 했더니 절반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도착 승객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할 거다. 이런 기사거든요. 사실 이게 좀 심하잖아요. 사실 특정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조금 심합니다. 사실 조금 이제 중국 데이터나 이런 게 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확실히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전 세계에 이제 불신을 많이 안겨주게 되잖아요. 뒤에 전해드리겠지만 미국도 이제 검사 의무화를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글로벌 국가들의 신뢰도만 더 떨어지게 됩니다. 좀 이게 걱정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이탈리아 보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여행객에 대해서 항원 검사하겠다. 그리고 바이러스 분석 작업하겠다. 이런 거예요.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격리 조치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에 다 묶여 있으니까 이탈리아만 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다른 나라들은 좀 아직 생각이 서로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유럽연합 국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62명이었던 비행기에서는 35명, 120명이었던 두 번째 비행기에서는 62명이 양성이었다. 좀 과하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보건당국이 특히 걱정하는 거는 변이 걱정입니다. 중국 인구가 14억이 넘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실은 지금 데이터가 지금 숨기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뭐 하나 또 그래프 보여드리겠지만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천만 명이 계속 걸리는데 그 상황에서 변이가 안 나오겠느냐. 변이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그게 또 이제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 갔을 때 그런 변이가 퍼지면 다른 나라도 그 변이 확산에 따라서 다시 또 한번 락다운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락다운이 다시 가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보건상의 리스크 이게 굉장히 커지고 경제활동도 굉장히 둔화할 수 있잖아요.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이 충격적인 숫자 이게 좀 이제 중국 통계에 대한 의심을 더 확고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워 월드 인 데이터 뭐 이게 크게 뭐 집계처 그리고 뭐 중국 당국 뭐 이거 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트렌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트렌드 위주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12월 2일에 62,439건으로 올해 피크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급감해서 지금 뭐 21일 이럴 때는 5,900건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미국 인구가 14억인데 이거밖에 안 나오나? 아무래도 이상하죠. 숫자가 이상하고 그리고 좀 그것 때문에 뭐 시위 있고 이런 다음에 갑자기 또 급감하는 것도 이상하고 겨울이라 더 늘어야 되는데 뭐 좀 약간 전반적으로 이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중국의 또 백신이 물백신이라고 할 정도로 좀 미국계 백신보다 효율이 낮죠. 효능이 낮고 그런데도 좀 이렇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상합니다. 이게 사실 그 전에 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중국 SNS에 이제 뭐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거기 회의록에 따르면 20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600만 그리고 1일부터 20일까지가 2억만 명 이상이 걸렸다. 이게 조금 더 신빙성이 더 크겠죠. 뭐 하루 5,900명 뭐 이런 거보다. 중국은 사실은 통계를 잘 속이고 아무래도 이제 공산당 독재 국가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통제, 정보 가공 이런 게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 실제로 이렇게 적다고 자기들은 발표하지만 이탈리아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절반이 양성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여행 재개를 하고 뭐 중국 사람들 밖에 나가도 된다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받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의무 조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스콧 고틀립 신뢰하는 분인데 이쪽 뭐 코로나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데이터를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쌓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공개하거나 공표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 없는 거, 뭐 5,000명 뭐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국한 중국인들을 모두 검사를 해서 실제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알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스스로 정보를 축적을 해야 우리도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해야 될 것만 같아요. 이게 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뭐 차별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한국 국민 그리고 미국 국민, 자국 국민의 건강 그리고 경제 이런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본은 또 이제 12월 30일, 대만 1월부터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전개가 이제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중국이 경제활동 재개의 일환으로 여행 재개를 한다고 하면서 다들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날 거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인플레이에 영향을 줄 거라고요. 근데 하루 만에 이탈리아에서 좀 충격적인 숫자가 나오면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중국이 이렇게 경제활동 재개를 뭐 섣불리 자꾸 하면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또 많이 퍼질 수 있겠다. 그래서 다들 경제활동이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또 다시 확산하면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간 내에는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리고 수요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다시 이제 검사를 하고 의무화하고 하면 사실 나가는 게 또 번거로워지고 쉽지 않잖아요. 또 갔을 때 이제 경지 조치 당한다고 생각하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못 나가게 됩니다. 그건 이제 한국 분들도 다 아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제 쪽도 이렇게 많이 안 나오다 보면 활동도 GDP 성장이나 뭐 수요나 이런 것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중기적으로 좀 더 길게는 어쨌든 중국도 이제 한 고비는 넘어가야 되니까요. 경제활동 재개하면서 항상 이런 그 초기에 환자 수 폭발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야 되긴 하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면 이게 잘 풀린다면 그 이후로는 좀 어쨌든 수요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기여를 좀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보실 필요는 있다.
하지만 당장은 단기간에는 중국 통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수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 CFO들의 경기 전망 뭐 이런 거예요. CNBC가 이제 또 이제 뭐 CFO 서베이 뭐 이런 걸 했는데 23명 중에 뭐 86%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86%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시기는 상반기가 43%, 하반기가 43% 같다. 이 얘기는 내년에 침체가 올 것 같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다. 어쨌든 응답이 86%다. 연착륙을 점치는 선수들은 10%가 안 됐다. 같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여기 오류가 났네요. 이건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56%는 다우지수가 4만에 도달하기 전에 3만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이날 다우지수 얼마에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그냥 다우. 다우가 이제 오늘 32,875니까 3만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제 응답자의 3분의 2는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다. 인플레이션 피크를 쳤다는 거는 대부분 약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뭐 이제 부채 상한선 협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지금 의회가 공화당, 민주당 나눠져 있어서 내년에 꼭 이게 디폴트 나는 상황처럼 이게 큰 위험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CFO들은 대부분 그런 문제 없을 거다. 90% 이상이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채 상한선 협상은 2011 이때 그때 오바마 대통령 계실 때 그때 아마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크게 한번 이렇게 크게 데이면 그 다음부터 의회도 정신 바짝 차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론 밀당은 계속 하게 됩니다. 밀고 당기기를 해서 누가 좀 더 우위를 갖느냐 이런 거 있긴 한데, 다른 거 같이 얹어서 해결하는 이런 게 있긴 한데 안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민주당도 공화당도 벼랑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 벼랑 끝 근처까지는 가겠지만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CFO들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답한다는 거는 안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CFO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절대 다수 80%가 넘는 사람들이 침체를 걱정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기업들에서도 침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CFO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면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고용을 아무래도 타이트하게 하고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을 덜 쓰고 투자도 덜 하게 됩니다. CFO들이 원래 재무 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쓰는 부분을 CFO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CFO들이 이런 걸 덜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침체에 더 갈 수 있는 측면도 있겠죠. 경제가 심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 보너스 삭감 얘기도 있습니다. 감원 얘기 많이 들으셨죠? 감원을 하니까 당연히 보너스도 삭감하겠죠. 남아있는 사람들도 보너스 삭감한다는 얘기입니다. 30% 정도, 많으면 40%까지. 그리고 보너스 삭감할 때 추가로 사람 더 내보낼 수 있다. 그거는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자기 이제 급여나 연봉이 깎여서 나오면 더 이상 못 다니겠어. 스트레스도 많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보너스 지급 시기 연말 그렇게 될 텐데 다시 또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상황은 월가 IB들의 상황은 좋지 않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대출 부실 얘기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어차피 금리 올라가면 계속 이제 부실들 많이 나올 테니까 그런 얘기고요. 요거는 하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올해가 이제 글로벌 채무 불이익률 디폴트율이 한 2.9%였는데 내년에는 4.9%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요거는 같이 한번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가 오늘 기사를 하나 썼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향후 1년간 경제 리스크 무엇이 있겠냐, 그런 내용이에요. 요 5가지를 뽑았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설명을 같이 한번 드릴게요. 대충 예측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 고착.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가 내려가고 있지만 보통 이제 4에서 5% 선 아니면 3에서 4% 선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딱 굳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경기는 계속 둔화하는데 인플레는 높아서 연준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더 침체가 깊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인플레 고착 문제 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업은 계속 금리에 덜 민감하고 지금 고용이 계속 강하고 서비스업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플레가 고착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인플레가 고착화되면 연준은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 중국 경제 둔화입니다. 이거는 다섯 번째랑 좀 관련이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코로나 지금 중국이 경제활동 재개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내년이 되면 더 조금 더 속도를 낼 텐데 지금 초반부터 약간 이제 이탈리아 그 검사건에서 나오듯이 좀 이제 리스크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개하던 게 좀 턱에 막힐 경우 중국 경제가 좀 둔화하면 어떻게 좀 더 리스크가 있겠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도 코로나가 이제 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제 치명률은 더 낮지만 더 많은 사람들 감염할 수 있는 감염률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뭐 공급망 차질 문제 뭐 예전같이 뭐 완전 뭐 락다운 되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일부 차질 문제. 왜냐하면 이제 인력들이 아프면 또 못 나오잖아요. 미국도 요새 계속 독감이 계속 심하거든요. 아이들도 거의 독감 때문에 요새 다들 뭐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걸리면 이제 부모가 또 걸리고 또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감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심각한데 어쨌든 이 코로나가 내년에 또 다시 활개를 치면 일부 그런 공급망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게 리스크다.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악화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평화협상 얘기가 조금씩 뭐 나오죠. 그래서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지금 현재 러시아가 영토를 점령한 거를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평화고 협상이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점령당한 땅을 다시 다 찾고 싶어 할 테고 러시아는 크림반도 포함해서 여기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지금 상황을 유지해야지 더 뺏기거나 뭐 그렇게 하면 특히 돈바스 지역이 이 전쟁의 명분이었는데 돈바스 지역 좀 뺏기고 이러면 또 러시아도 뭐 말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의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어쨌든 뭐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더 악화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리스크가 있다. 신흥국 위기는 달러에 관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부채가 많이 늘었고 달러 강세가 조금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년에 침체가 오면 달러 강세가 또 다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흥국들은 이제 부채 위기 그리고 디폴트 위기 또 몰릴 수 있다. 그렇게 다섯 가지다. 글로벌 그 경제를 볼 때 여기 다섯 가지 정도 요건 이제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한 다섯 가지 정도 큰 그림을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봤고요. 기사는 관련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증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 유럽 지역에서 국채 금리가 좀 오르면서 유럽 지역은 이제 뭐 그 긴축 강화 이런 것 때문에 오르는 거죠. 상승에 미 국채 금리가 또 오르는 거죠. 덩달아 오르면서 그런데 또 코로나 확산 문제 이게 또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가 확산해서 글로벌로 영향을 준다고 하면 국채 금리는 좀 떨어져야 조금 맞는데 어쨌든 유럽 지역 국채 금리가 또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또 미국 국채 금리도 좀 올라야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여건이 다 안 좋은 겁니다. 다 이제 투자 쪽에서는 갑자기 이탈리아에서 50%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뭐 여러 가지 계속 안 좋은 일만 터지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국채금리도 어쨌든 초반에 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했었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유럽 금리를 같이 한번 봐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4%를 넘기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그게 또 크게 또 하나 그 상한을 더 못 올라가게 하는 뭐 그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3.88까지 올랐지만 4.0을 단계에 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인플레이션 달려 있긴 해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안 내려가고 뭐 중간 4, 5% 선, 뭐 3, 4% 선에서 머물러 있다. 뭐 이게 정리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더 높은 금리를 올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도 좀 오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에 비례해 침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또
하방 압력은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한 번에 섞여서 나오는 게 금리 최종 금리이기 때문에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포트피트 캐피털 여기서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4%에 도달하면 수요가 많아질 거다. 금리 수준이 좋아지니까 많이 살려고 할 거다. 그런 거고 제가 이제 월가 쪽 분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이분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10년 국채가 4%에 이르면 자산 분배 차원에서 이제 뭐 큰 손들 말하는 거죠. 기관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자산 분배 차원에서 이제 일부는 뭐 당연히 채권에 하고 일부는 주식에 투자하니까 채권 그 자산 분배 차원에서 국채로 많이 쏟아져 들어올 거다. 그래서 4% 근처에 가면 다시 또 내려올 거다.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갈 압력이 있으면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거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움직임이 투기등급 채권 시장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름에는 그 가상금리죠. 프리미엄이 한 6%포인트 정크본드라고 하죠. 6%포인트 달했는데 지금 한 4.55다.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내년에 금리가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하는 거면서 또 침체가 오더라도 얕을 것이다. 왜냐하면 침체가 심각하다면 정크본드는 전부 다 디폴트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다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름보다 내려갔다는 거는 내년에 금리가 확실히 떨어지고 그리고 침체가 오더라도 얕을 것이다. 금방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쨌든 채권 시장에서는 내년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본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맞느냐 아니냐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시장 참가자들 시각이 그렇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하락 뭐 이게 펜딩 주택 판매 지수 뭐 이런 거 있었다는 거 그리고 시장 분위기 계속 나쁘다는 거 이거는 뭐 안 보셔도 아시겠죠. 테슬라는 좀 이렇게 전망들이 갈린다는 거 그런 내용이고요. 옵션 계약 올해 참 많았다는 거 그만큼 변동성이 크겠다는 거겠죠. 이것도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는 좀 뭐 파도가 많이 일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는 다들 그 정도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반기에 더 올라가서 결국 올해 연말이랑 비슷할 거냐 말 거냐 올해보다 좀 더 올라갈 것이냐 그 정도 차이지 상반기에는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년 1분기에 인플레이션 둔화와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이런 소식 때문에 랠리가 좀 있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그 단기 랠리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거기에 기대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이제 베스트바이의 뭐 이제 루프 캐피탈에서 뭐 정확한 숫자 뭐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연휴 시즌 판매가 안 좋았을 수도 있다. 이건 소비와 관련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약간 생각 한쪽에 담아두시면 나중에 시장 보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원래는 보통 이제 한국 시간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노현철 쿠캐피탈 그룹 매니징 파트너 연결해서 제가 이제 시장 상황 듣는 코너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노현철 파트너께서 갑자기 좀 이게 회사에서 업무가 좀 생기셔가지고 오늘 좀 안타깝지만 참여를 못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공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게 있으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철님 미천년 해주신 거는 중국 얘기시겠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별다른 내용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제가 항상 렉 때문에 생방송이 끝나면 녹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 시청 조회수와 좋아요가 나중에 다 사라지거든요. 다시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항상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신생 채널이라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제가 빠뜨린 거 있으면 제가 댓글로 다시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흰님 감사해요.